예, 반갑습니다. 예, 신정훈 변호사입니다. 예, 제 강의 다들 처음 들으시죠? 예, 그리고 제가 보니까 대부분 다 이제 3학년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던데, 3학년 올라가시면 아마 1년 내내 제 얼굴을 봐야 될 겁니다. 사례 때 봐야 되고, 기록 때도 또 보셔야 될 거예요. 예. 아마 기록 강의는 뭐 어떤 강의를 들으시든 한 번은 듣고 졸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책이 조금 늦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한 사흘 있으면 이제 책 나오니까 그때 배부를 해드리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한 며칠만 좀 봐주시죠. 예. 제가 보통 매년 개강을 하면서 강의를 시작할 때 그 원인무효 사안을 가지고 이제 주로 개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바꿨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두 종류 있죠. 예, 민사 절차 개강하고 예,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적용 법조 이렇게 돼 있죠. 예.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그 이른바 규화 보전이니까 한부 복사해서 책상 앞에 딱 두시고요. 그건 거의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외우라는 말을 잘 안 하는데 그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우리 민사 절차 개관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민사 절차 개관하기 전에 그 우리 법학의 공부 방법 있죠? 법학의 공부 방법은 이런 돌덩이가 있어요. 돌 깨는 작업이야. 모든 공부는. 이돌 깨는 작업인데 스타일에 따라 달라요. 나는 숫돌 들고 처음부터 완전히 갈아내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숫돌 들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망치를 들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바위를 돌덩이로 만들고 돌덩이로 만든 후에 뭐 밟든 다시 망치질을 한 번 더 하든 모래로 만들겠다. 뭐 궁극적인 목적은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에 다 공부를 했고 돌 깨는 작업은 일단 바위를 짱돌로 만들고 짱돌로 만들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거 접근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이 좀 부담이 덜합니다. 처음부터 나 다 외울 거다. 다 외울 거다 해가지고 접근해서 들어가면 보통 민법은 소멸시효전에 뻗죠. 소멸시효전에 보통 뻗습니다. 그게 정작 중요한 거, 물건, 채권은 못 보는 거야. 난 민총은 잘해. 개뿔 민총 얼마 안 나온단 말이지 시험에. 민총 시험에 나오는 거 표현들이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밖에 안 나옵니다. 대신에 소멸시효는 뭐 엄청나게 배점이 크죠. 민사 사례 기록에서 굉장히 큰 배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강약 조절하면서 보셔야 되고 부재와 실종 이런 건 안 보셔도 돼요. 솔직히 안 보셔도 돼요. 저도 강의를 할까 말까 고민이긴 한데 편지 안에 있으니까 일단 하긴 해야 되겠죠. 자, 그 점수 분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변신은 다 안 쳐보셨죠? 자, 이제 우리 실감나게 한번 해볼게요. 자, 민사 몇 점이죠? 700점입니다. 형사 몇 점이죠? 400이죠. 공법 400이죠. 그 다음에 하나 빠져있죠. 선택법이 160점이 있어요. 합쳐서 1660점 딱 나와요. 자, 그 다음 요게 이제 선택, 사례, 이제 기록 이렇게 되겠죠. 몇 점인가요? 175, 요거 175, 요거 350점이에요. 그 다음 과목별로 한번 나눠볼게요. 과목별로 나눠보면 일단 출제 기준표에 따르면 민법이 300점으로 되어 있고요. 민소가 200점으로 되어 있고 상법이 200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 나온 거를 쭉 계산을 해보면 사례 민소는 정말 다 합쳐도 150 언더예요. 7과목 중에 배점이 제일 작은 게 아이러니하게도 민소예요. 민소 배점이 제일 작아요. 진짜 모진놈 옆에, 이 모진놈 얘 있잖아. 모진놈 옆에 있다가 정 맞는 거야. 진짜 그래요. 특히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보기
두 개를 민소 넣고 세 개를 민법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민소 카운팅을 넣어버린다고. 그리고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민법 민소를 딱히 그렇게 뭐 구분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배점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상법 교수님들에 있다 분리가 되어 있지만 보통 아마 출제 주도하는 게 실무 출신에서 들어간 교수님들하고 그다음 아마 판사 출신들 들어가서 아마 주로 주도를 할 건데 이 양반들은 개념이 민법 민소를 뭐 엄격히 구분한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자, 150원 되고 상법은 맥시멈 잡아도 아마 170점 정도 될 것 같아요. 170. 그럼 이 나머지 점수 어디 갔을까? 민법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한 300, 한 7, 80점 돼요. 사례에서도 사례에서의 비중이 크고요. 기록에서도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기록은 거의 민법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내년에 이제 졸시 그러니까 모의고사 3번 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졸시가 결정이 되는데 졸시를 그러니까 졸시 합격 그러니까 졸시에 대한 당락을 결정짓는 건 뭘까? 민사 사례 기록이에요. 민사 사례 기록입니다. 객관식은 특히 졸시에 크게 영향이 없어요. 물론 변시에는 영향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을 보니까 사례 기록 편차를 너무 많이 내버리기 때문에 사례 기록 점수가 안 나오면 졸시 통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뚝 보시면 뭘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느낌이 오시죠? 민소는 어떻게 돼? 속으면 안 되는 거야. 살살 하셔야 돼. 살살. 여러분들 선택법 민소만큼 공부하시나? 안 하지. 절대 안 한단 말이야. 하지만 번시 합격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야, 선택법 하셔야 돼요. 그 경합권 있죠. 경합권, 이게 소위 합격 경합권이에요. 보통 카트라인 올해 아마 900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00점 카트라인 그러니까 경합권에서 당락을 딱 결정짓는 점수, 이게 당락을 결정짓는 과목이 민사기록하고 선택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은 그러니까 내가 900점 총점 나오는 친구다. 그러면 다른 과목들은 점수가 되게 비슷해요. 되게 비슷해. 민사 사례를 특별히 잘하지도 못해. 대부분 평타 정도 쳐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우리 한 3, 4천 명 들어가서 시험 쳐요. 3천 명 들어가서 시험 친다 치면 뭐부터 공부하지? 민법 시작해. 민법을 시작하는 거야. 민법으로 시작해서 공법으로 끝내요. 민사하고 형사하고 공법 하는데 스케줄 맞춰서 부지런하게 하는 친구들은 공법까지 끝내요. 스케줄 못 맞추면 어떻습니까? 민형하고 공법에서 뻗어버려요. 그러니까 공법이 터진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민사는 정말 특히 민사 사례 점수는 1학년, 2학년, 3학년 때 큰 변화가 안 옵니다. 10점 만점에 5점이 평균이에요, 여러분. 5점 평균인 거 아시죠? 그 다음 6점이 중상타예요. 4점이 꽈락 점수죠. 그래서 4점에서 5점 올릴 수는 있고 5점에서 6점 올릴 수는 있어요. 열심히 하면 4점에서 6점은 못 올려요. 4점에서 6점 올리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휴학하고 안 놀고 1년간 민사만 봐야 돼요. 딱 한 그레이드 올라가는 겁니다. 한 그레이드.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또 다른 사람은 어떻나? 다른 사람도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민사는 크게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크게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되고 그 다음 민사에 절대 매몰되면 안 됩니다. 3학년은. 자 380 그러면은 자 계산이 나오네. 공법보다 딱 공법 뭐 이거 공법이면은 헌법 행정법 이렇게 나오겠죠. 헌법에 몇 배 공부해야 되는 게 맞죠? 3학년이면 딱 2배 하는 게 맞죠. 딱 2배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되나? 안 되죠. 그렇게 안 돼요. 보통 아마 3배 이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3학년 되면 여러분 이 이른바 이제 순환이 돌아간다 그러거든요. 순환을 돌리실 때 시간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민법 순환 돌아갈 때가 가장 가혹하고 힘듭니다. 1시간 일찍 학교 나와서 1시간 늦게 가셔야 돼요. 그래도 모자라요. 그래도 모자라니까 그 앞뒤에 있는 과목들 하루씩 잘라내 가지고 민법을 보셔야 돼요. 뭐 평소처럼 나와서 평소처럼 들어가면은 민법 하는데 보통 몇 배 걸릴까? 한 4배 걸려요. 서너 배 걸립니다. 민법은 특히 이제 민사죠. 민사는
참 아이러니한 게, 형사 잘해서 시험 될 수도 있어. 공법 잘해서 시험 될 수도 있는데, 내가 공법이 주력 과목이니까 공법이 전략 과목이에요. 공법이 전략 과목이라 하면은 최소한 이 400, 요 선택형은 빼고 계산을 합시다. 사례형에서 최소한 120점 정도 나오고, 기록에서 60점 정도 나와서 이게 이른바 전략 과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한 30점 이상 세이브. 30점 이상 세이브 하는데, 민사에서 터지면 되나 안 되나? 예, 민사에서 터지면 안 돼요. 민사에서 한번 터지면 이거 블랙홀이라서 이거 다른 데서 모아놨던 모든 점수를 다 갉아먹어. 예, 완전히 다 갉아먹어. 그러니까 민사가 주력 과목이면 좋겠지. 민사가 주력이면 좋겠죠. 하지만 민사를 다들 열심히 하니까 민사 주력이라 하더라도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오죠. 그래서 민사가 주력이 아니더라도 절대 45점 밑으로 점수가 나오면 안 돼요. 어떻게든 평균 47, 8점까지는 붙여주셔야 돼요. 100점 만점에. 근데 자, 100점 만점에 47, 8점이 쭉 나와도 몇 점 빠지죠? 지금 350점 3점을 곱하면 어떻습니까? 한 7, 8점 빠지는 거예요. 예, 기록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한 4점 빠지는 거예요. 그럼 벌써 10점 이상 빠지는 거예요. 예. 3학년 되시면 전략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점수를 맞춰갖고 가죠. 막연히 내가 그냥 시험이 되겠지, 뭐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겠지,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예. 그거는 정말 최상위권에서 내 로클럭 당연히 되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 아주 전략적으로 자기 점수 분석하셔야 되고요. 거기 맞춰서 시험 공부하셔야 돼요. 시험은 전략입니다. 시험은 전략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지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어요. 물론 쳐맞아야 되겠지. 공부 안 했으니까. 하지만 몸이 아프다거나 뭐 일신상의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략의 부재로 시험에 떨어지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전략의 부재로 시험에 떨어지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장수의 길로 빠져요. 자, 시험이 7과목이죠. 8과목이지. 셋, 둘, 선택법까지 하면 8과목인데 이게 유형이 3가지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총 따져보면 22과목이 돼요. 객사기니까. 그치, 1, 2학년 때 편하게 놀다가 지금 올라오니까, 이게 자꾸 급주면 안 되는데, 이 수강 취소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자, 22과목이니까, 이거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보고 들어가셔야 되거든. 최소한. 그건 미니멈이고. 그래, 자, 내가 공법 사례하고 기록은 좀 봤어요. 그런데 공법 객관식을 기출문제를 한 번도 안 풀었다. 그래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박살납니다. 박살나요. 안 본 과목은 반드시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22개를 다 안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시간 안배하고 그 다음 다 준비하셔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기본서 위주로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문제집 위주로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본서를 보게 되면 기본서를 가지고 단거나 해가지고 대립답 하는 거 있죠. 대립답 하는 거는 요즘 변시 스타일은 제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교과서만 본다고 해서 여러분 사례 맞출 수 있어? 못 맞춰요. 사례 못 맞춰. 왜냐하면 교과서 물론 사례에 나왔던 판례는 다 있지. 하지만 요시만 나와 있잖아. 그러면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여기에 따르는 각 쟁점에 대해서 기술을 하려면 어때? 사례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례 문제 사례집을 봐야 돼요. 기록은 어떨까요? 기록 문제집도 보셔야 돼요. 객관식은 특별히 아주 주의 깊게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교과서를 읽어 나가지 않는 한 객관식도 어떻습니까? 객관식도 또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요번에 한번 보시면 요번에 이제 이 책을 한번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지만 항상 참조하면서 보시고 그 다음 처음과 끝을 한번
한번 본다. 예, 그런 마인드에서 예,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모든 책은 다 보셔야 돼요. 모든 책은 다 보셔야 돼요. 객관식 문제집, 사례 문제집, 기록 문제집. 예. 책량이 어마무지합니다. 예, 어마무지합니다. 3학년 되시면 놀 시간이 없어요. 그냥 난 숨쉬고 그냥 숨만 살짝 쉬었는데요. 숨만 살짝 쉬었는데 그냥 훅 가버려. 예, 훅 가버려. 지금 여러분들 8기시죠? 예, 8기가 법대가 있었습니까? 아, 뭐 아직까지 법대가 있나요? 예. 사신오장들이 좀 남아있나요, 아직? 8기까지는 좀 남아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 불우한 세대죠. 불우한 세대입니다. 합격률 분석하면은 재학생 합격률이 뭐 70%라고 나오잖아요. 예, 체감상 70%안 돼요. 그리고 그 70%를 차지하는 대다수가 누굴까? 예, 사신오장들입니다. 예, 사신오장들이. 그리고 평균적인 로스쿨에서 비법이, 예, 이른바 생비법이 3학년 마치고 변시에 합격할 확률은 체감상 40%가 안 돼요. 네, 40%가 안 됩니다. 네. 어떻게 죽자사자 하셔야 돼요. 네, 죽자사자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한 과목이라도 안 보고 들어가시잖아요. 한 과목이라도 안 보고 들어가시면 그 과목은 반드시 터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던 공부 방법이 그 다음에 또 그대로 갑니다. 시험이 떨어지죠. 자, 1월달에 시험 쳤어. 1월달에 시험 쳤는데 4월달 발표 날 때까지 책 볼 것 같나? 죽었다 깨도 책 안 봐요. 죽었다 깨도 책 안 봐요. 그거 볼 수가 없어, 사람이. 예, 볼 수가 없어. 그때 책을 보는 친구라면은, 예, 제시 걱정 안 해도 돼. 어마무지한 자기 통제력이야. 예. 그 4월달까지 책을 볼 수가 없어요. 자, 떨어질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막상 떨어지면 어떻나? 또 그만큼의 충격으로 다가오죠. 예. 멘탈 수습하는데 또 한 달 걸려요.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게 5월 말쯤 돼야 이제 시작할 겁니다. 벌써 몇 달 놀았어? 5개월 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년 동안 수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6개월 동안 또 제대로 못 보는 거야. 6개월 동안 몇 번 보겠어? 22과목인데, 22과목인데 6개월 동안 몇 번 보겠어? 아, 제대로 못 보는 거야. 시간 굉장히 부족해요. 네. 아마 가혹하긴 하지만 아마 비법한테 제시는 거의 필수인 시점일 것 같습니다. 예, 비법한테는 예, 거의 기본적으로 까는데 절대 장수생이 되시면 안 돼요. 예, 제시까지는 상관없습니다. 예, 제시까지는 한 번의 실수이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저도 이제 그 합격생들 많이 배출해가지고 저도 현업에 있고 이놈들이 보통 수업 들을 때는 질문을 안 하는데 합격하고 나서 진로 정할 때 보통 저를 찾아와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두 군데가 됐는데. 보면 뭐 한번 재수한 거 이런 거는 크게 뭐 핸디캡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전혀.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뽑는 사람들이 다 이제 내 또래의 변호사들인데 우린 겁나게 많이 떨어져 봤거든. 그러니까 겁나게 많이 떨어져 보니까 뭐 한두 번 떨어진 거 이런 거 가지고는 크게 신경을 안 써. 자, 다시 돌아와서 3학년을 어떤 마인드로 준비하셔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민법 강사이기도 하지만 민법 강사 중에 제일 민법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민법은 어떻게 요령껏 하셔야 돼요. 요령껏 얇게, 얇게. 그 다음 출제될 부분 위주로 해가지고 중요 쟁점들이죠. 중요 쟁점들은 조금 심도 있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 3학년 되시면 여러분들 이른바 통합 답안 나의 문장을 만드셔야 돼요. 통합 답안 형식을 만드셔야 돼요. 문제 제기, 쟁점, 첫째, 쟁점의 정리, 쟁점의 정리. 2번, 쟁점의 정리에서 각각 뽑아놓았던 쟁점들이 어떻게 고다음 목차로 가겠죠. 고다음 목차로 쪼로록 내려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상황에 봐서 소결론을 쓰든지 10점짜리 문제면 내가 목차 어떻게 기본적으로 잡겠다. 20점짜리 문제는 목차를 어떻게 잡겠다. 기본 틀이 있어야 돼요. 자, 민사.
1에 1. 목차 이래 돼 있어.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나? 얘는 답안지 쓰는 연습을 거의 안 했다는 거야. 내가 1문에서는 서술이라고 써놓고 2문에서는 쟁점의 정리라고 써놓고 3문에서는 그냥 쟁점 정리라고 써놓은 거예요. 얘는 쓸 때마다 어때? 들어가기 목차가 다른 거야. 제대로 안 썼다는 거죠. 교수님들 보시기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일목요연하게 보입니다. 아, 이 친구는 연습을 별로 안 했구나. 예, 틀이 딱 보이죠. 민사 답안지하고 형사 답안지 다르나? 아니에요. 기본들 똑같아요. 똑같아. 예, 기본들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통합 목차, 이른바 그 통합 목차, 내가 어떻게 답안지를 쓸 것이다. 자, 350점인데 3시간 반 주죠. 예, 그래서 그 변시는 1시간에 100점입니다. 1시간에 100점이고 10점이면 몇 분 주는 건가? 10점이 몇 분인가? 6분이에요. 6분. 몇 줄 쓰지? 13줄 씁니다. 예, 13줄이에요. 10분에 10점에 6분 13줄. 예. 각인하시고, 내가 아는 문제 나왔다고 해가지고 10점짜리 문제에 10분 이상 쓰면 어떻게 되나? 뒤에 가면 통백 나옵니다. 뒤에 가면 통백 나와요. 그래서 요런 건 빨리 쓰고 가셔야 돼요. 요즘은 통백이 잘 없는데 제가 3회 때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3회 때 민사 문제가 역대에서 제일 어려웠어요. 사례 기록이 제일 어려웠어요. 시험 치고 나서 상담을 하는데 사례 기록에 통백들이 너무 많은 거야. 연습도 안 돼 있는 상황이었고 문제도 어려놓으니까 그냥 칼 맞아버린 거죠. 자, 시험장에 들어가셨을 때 첫 번째 통백이 나오는 게 왜 통백이 나올까? 연습 안 했을 거고, 두 번째 몰랐겠죠. 시간 부족한 건 몰랐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어떻게 하셔야 되나? 빨리 지나가셔야 돼요. 적당히 쓰고 밟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시험은 내 모르는 한 문제로 평가받는 게 아니거든. 내가 모르면 어때? 옆에 친구도 몰라요. 과감하게 밟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시험은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들어가서는 요령 있게 치셔야 돼요. 이러한 형태의 시험 방법은 벌써 시험 준비 방법은 제가 공부할 때부터 굳어졌습니다. 벌써 15년, 뭐 17년 이상 그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순발력 뭐 맨날 그래 뭐 시험 치고 나면 이 변시가 무슨 뭐 순발력 테스트 하는 거냐? 스타일이 그런데 어떡할 거야? 거기 네가 맞춰야지 1년 동안. 뭐 순발력이 좋아서 우리가 합격한 거야? 아니지. 1년 동안 연습한 거예요. 순발력 연습한 거예요. 만약에 출제 경향이 또 바뀌었어. 사행위 취소 제도에 대해 노나라 200점짜리 문제가 나왔다. 그럼 그 스타일 맞춰서 공부해야 되겠지. 하지만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어떻습니까? 기존 스타일 맞춰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도의 틀 안에 있는 사람은 제도 비판을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합격 이런 거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빨리 벗어나야 돼. 빨리 벗어나야 돼요. 자, 민사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우리 민사 절차 개헌을 한번 하시죠. 저는 한자 거의 안 씁니다. 유치하게 갑을 이급 갑을 병만 뭐 한자 쓰고 안 그래요. 전부 한글이에요. 자, 갑이 을에게 2015년 1월 5일에 1억 원 대여하면서 월 1% 변제기 2016년 이제 1월 4일
예, 이건 노트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노트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제 3학년 들어가시면 써야 되는 요건 사실이에요. 예. 자, 2016년 1월 5일이 됐는데 을이 변제를 하지 않아요. 변제를 하지 않습니다. 예. 이른바 연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갑의 액션. 갑이 좋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 대여금 청구 소송 해가지고 판결 받으려면 시간 얼마나 걸리나? 예, 아무리 빨라도 3, 4개월 정도 걸리겠죠. 예. 근데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을 얘가 은닉하거나 하면 어떻습니까? 안 되겠죠. 뭐 해야 되나? 가압류, 보존 처분을 해줘야 되겠죠. 보존 처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본안 소송 제기해줘야 되겠죠.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예, 확정까지는 아니에요. 1심 판결 선고가 되면 이제 가집행이 붙습니다. 가집행 붙으면 뭐 들어가면 되나? 예, 이제 강제 집행의 단계로 가셔야 되겠죠. 이게 가장 러프한 절차예요. 예, 가장 러프한 절차죠. 자, 가압류하고 가처분의 기본 개념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제 처분, 그러니까 강제 집행에 있어서의 기본 절차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장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법, 특히 민법 민소 문제 있죠. 예, 민법 민소 문제에서 특히 판례들, 예, 판례들 중에 여러분들 제일 많이 틀리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뭔 것 같아? 보존 처분하고 집행법 쟁점이 같이 부과되어 있는 판례들이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민사집행을 여러분 3학년 되면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많은데 민사집행을 들을 게 아니고 실체법 우리 민법 교과서 안에 있는 보존 처분하고 강제집행법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장악하고 판례 이론을 장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아마 기출문제 3학년 되면 보실 건데 뭐 문제 1문부터 가압류야 그냥 1문부터 가압류고 쭉 뒤에가면 압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건저당 있죠? 건저당 그 다음 임대차에 있어서 우선 변제권이 있죠? 그게 사건명을 직접 찾아보시면 사건명이 전부 뭐로 나올까? 배당이로 나와요. 전부 배당이입니다. 전부 배당이에요. 전부 배당이에요. 배당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배당에서. 자, 건저당권이 우선이냐? 임대차가 우선이냐? 우선 변제권이 누가 우선하느냐를 어디에서 다툴까? 건저당권자가 인도 청구하나? 아니지. 어떻게? 경매 절차에서 배당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서로가 우선순위임을 다투게 되는 거야. 그러면 배당권자 중에서 우선순위를 서로 다투는 자들을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배당해주고 다투는 놈들만 따로 빼서 어떻게? 박 터지게 싸게 만드는 거야. 거기에서 나온 판례들이 전부 민법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건저당 파트하고 저쪽 파트. 그 다음 소멸시효와 관련한 판례들 있죠. 거기는 보존 처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 처분의 개념하고 강제 집행의 개념을 여러분들 미리 첫 시간에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판례 읽어보시면 이해 못하는 건 대부분 뭐가 들어가 있다? 가압류, 가처분, 압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이해를 위해서 보존 처분은 반드시 장악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보존 처분 한번 보시죠. 민사 절차 기간 2번 보존 소송 절차 근거법률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저 후쪽에 뒤편에 있어요. 소멸시효 중단 채권 양도 상계. 자, 이 쟁점 한번 느낌 오시나? 채권 양도 소멸시효 상계 빠진 적이 있나? 변시에서 빠진 적이 없어요. 빠진 적이 없고 보통 요거 세 개 합치면 민사 사례에서 기본 한 7, 80점 깔고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장악 안 되면 조시 통과 불가능하죠. 이거 위해서는 어때요? 가압류 가처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가압류 한번 보시죠. 형광펜
금전채권 형광펜. 예. 금전채권의 강제집행 보존을 위한 보존처분입니다. 요게 왜 가압류가 가능하죠? 갑의 을에 대한 청구권, 채권의 법적 성질이 뭐죠? 대여금이죠.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이에요. 자, X부동산은 2년간 월차임 100만 보증금 1억으로 정해서 임대해 줬습니다. 갑이 그 다음에 1월 4일이 됐어요. 이 호구 갑은 목적물을 반환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준 거야. 보증금 돌려받으니까 이놈이 나가겠나 안 나가겠나? 안 나가지. 깔고 앉는 거예요. 특히 이분은 그 건물의 지하에서 룸사롱 영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겁나는 게 없는 분이야. 안 나가겠죠. 자, 그러면 갑은 을을 상대로 어떤 소송을 준비해야 되나? 어떤 소송 준비해야 되나? 응? 태고? 아니야. 태거나 그렇게 쓰시는 거 아니에요. 뭘까? 얘가 나간다고 해서 내가 점유가 취득이 되나? 인도 청구야. 부동산 인도 청구죠. 부동산의 인도 청구는 요게 금전 채권인가요? 특정물 채권인가요? 특정물 채권인가요? 특정물 채권, 부동산의 인도 청구. 그 다음 이전 등기 청구. 전부 특정물이야. 그러면 갑은 을 상대로 이 소송 제기하려면 어떤 보존 처분해야 되나?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죠.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보시죠. 가처분, 형광펜, 금전 채권 외의 특정물 채권의 강제집행 보존을 위한 보존처분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특정물 채권의 보존을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고요. 그 다음 적극적으로 권리관계를 창설해주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대표적인 게 대표이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그 다음 공사중지 가처분, 공사중지 가처분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처분금지 가처분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청구채권이? 특정물 채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례 기록에는 가처분이 그냥 수르륵 나와요. 이 가처분의 기본적인 법리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안 된다. 갑이 을을 상대로 해가지고 을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마쳤다. 이 말의 의미는 갑은 을을 상대로 뭘 갖고 있다? 특정물 채권을 뭐 하나 갖고 있다는 거야. 특정물 채권을 갖고 있다. 처분금지 가처분이니까 말소등기 청구권이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 청구권이 될 수도 있겠고, 그거는 문제를 읽어봐서 결정하셔야 되겠지. 갑이 을을 상대로 가압류를 마쳤다. 이 말의 의미는 갑은 을 상대로 뭘 갖고 있다? 금전채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건물 철거 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건물 철거금지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보존처분의 심리과정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건 현업 나가서 하시면 돼요. 신청하고 법원이 심리를 해서 공탁명령, 그 다음 결정, 그 다음 집행. 자, 집행 옆에 형광펜. 등기, 결정물 송달,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 점유 이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본안 판결 선고 이후에 본집행으로의 이전. 요게 요즘 핫합니다. 자,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게 되면 이 본압류의 효력은 언제로 소급한다? 가압류 시점으로 소급하게 됩니다. 이게 단적으로 올해죠.
올해 법전형 모의고사 사례 기록 번갈아 가면서 채권 양도하고 가압류와의 경합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가 됐어요. 자, 어떻게 됐냐면 갑의열에 대해서 이제 금전 채권을 갖고 있어요. 네, 갑의열에 대해서. 그런데 A가 이 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네, 가압류하고 A가 갑이 다시 B에게 양도를 한 거예요. 오케이? 자, 순서가 가압류의 본압류로 이전. 이렇게 딱 순서 요거. 자, 가압류된 채권이 양도가 됐어요. 네, 가압류가 된 채권이 양도. 그러면 이 채권 양도 효력은 어떻게 될까? 유효야. 가압류는 처분금지효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채권 양도가 되면 가압류가 된 채로에 어떻게 된다? 채권이 양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엄청 헷갈리지. 네, 채권 양도 유효해. 그러니까 금전채권 1억에 가압류 5천만 원, 얘가 1억 양수 받았어요. 예, 1억 양수 받았어. 그래가지고 요 뒤에 건 없어. 요 뒤에 건 없어가지고 이 상태에서 B가 을한테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얼마냐? 대다수 얼마 쓰나? 5천만 원 쓴단 말이야. 예. 얼마가 답인가? 1억이 답이죠. 자, 그런데 A가 갑을 상대로 해가지고 본안 판결 받았어요. 본안 판결 받아가지고 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가압류로 그 효력이 소급하게 되죠. 요렇게 소급하게 돼요. 소급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압류의 효력, 처분금지효가 미치게 되죠. 소급적으로. 그러니까 이 압류와 배치되는 채권 양도는 어떻게 된다? 무효가 되는 거야. 아예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청구해야 돼? 이때는 5천만 원 청구해야 되는 거야. 요게 사례 기록 번갈아 가면서 계속 나오고 있어. 자, 이제 가압류, 압류의 기초 개념 아시겠죠? 예. 압류는 본집행입니다. 본집행은 반드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돼요. 예. 가집행만 돼도 가능하다. 그 다음 구제 절차. 가압류는 가압류 및 가처분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 신청으로 합니다. 예. 실무에서는 딱히 그 사유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가압류의 집행 방법 매우 중요. 예, 매우 중요. 이건 여러분 암기하시죠. 예. 민사 판례가 휘발성이 가능하다는 건 기초 개념에 대해서 이해 없이 대놓고 외웠기 때문에, 대놓고 판례 요즘만 외웠기 때문에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전 강의할 때 주로 법리 설명 안 하고요. 주로 사실관계 설명해 드립니다. 사실관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그 판례 나오면 웬만하면 맞춰요. 사실관계예요. 사실관계 그대로 출제가 되니까 출제가 되고 그 다음 뭐는 기억하고 있나? 법리는 기억 못해도 결론은 기억해. 사례에서 사실관계에서 결론 맞추면 어떻게 되지? 5점인 거야. 5점인 거야. 평타 치고 가는 거야. 그래 좀 센스 있는 친구들은 어때? 이제 앞뒤로 살 붙여가지고 5.5점, 6점 받는 거고 센스 없으면 어떻게 되나? 10점짜리 문제 제기해 놓고는 결론 댐 한 줄 써서 어떻게 돼? 4점 받는 거지. 4점 받는 거지. 민사는 반드시 사실관계 정확하셔야 됩니다. 사실관계가 정확히 안 되면 뭐가 안 되지? 포섭이 안 돼. 포섭이 안 돼. 그래서 문제 풀고 나서 해설지 보고 이게 이 문제였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헛짓한 거죠. 헛짓한 거예요. 자, 부동산 가압류 많이 들어보셨죠? 부동산 가압류의 집행 방법은 등기부에 기입합니다. 등기부에 기입하는 거예요.
채권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으면 어때요? 집행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 다음 유체동산 가압류입니다. 예. 가압류 종류는 3개예요. 예, 유체동산 가압류. 뭐 선박하고 자동차 이런 거는 뭐에 준하면 되나? 부동산에 준하면 되겠죠. 예, 등록부가 있으니까. 자, 집행관으로의 관념적 점유의 이전, 채무자의 사용에 대한 허가, 이게 무슨 말일까? 딱지 붙이는 거야. 예, 딱지 붙이는 거야. 예. 자, 내가 자네 재산에 가압류를 한다. 유체동산밖에 없다. 그러면 뭐 학생의 재산이 뭐가 있겠나? 가방밖에 없겠지. 집행관을 대동하고 어떻게 가서 가방에다 딱지를 붙여요. 가방에 딱지를 딱 붙이면 그 가방에 딱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부터 이 가방의 점유는 집행관에게 이전이 되고 나의 승낙을 얻어서 채무자인 자네에게 사용케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체동산 가압류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가재도구에 주로 많이 하죠. 가재도구 앞쪽에도 안 붙입니다. 야, 냉장고 그 문 여는 데다 붙이면 어떻게 돼? 문을 못 열잖아. 그러니까 항상 뒤쪽에 다 붙여져요. 뒤쪽에 다 붙여지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현업에 나가셔도 실수 많이 하시는데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하면 법원이 결정해줘요. 그럼 결정문만 송달받으면 이게 집행이 된 건가? 아닌 거야. 어떻게 해야 되나? 직접 집행관을 선임해서 유체동산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점유의 이전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래야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유명한 소멸시효 판례가 있습니다. 결정을 받았는데 현실적으로 집행에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현실적으로 집행에 나아갔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집행을 마치지 못하였다. 이른바 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었다. 그러면 요때 한번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본안소송조차는 주로 이제 민소에서 하는 거죠. 자, 개요 한번 보시죠. 3의 나. 소의 제기. 자, 법원의 소장 접수,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어떻습니까? 소송 계속이 발생하게 되죠. 소장 부분 송달 시. 답변서 언제까지 제출합니까? 소장 부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되는데 불변 기간은 아니죠. 하지만 1개월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통상 통상입니다. 통상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무변론 판결을 선고합니다. 변론이 진행되면 변론 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 변론 준비기일은 판사, 그 다음 양 당사자 대리인들이 모여서 조정실 같은 데 모여요. 그래서 쟁점을 정리하게 됩니다. 쟁점을 정리하는데 예전에는 이게 필수적 절차였다가 요즘은 임의 절차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 소송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준비기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법률적 쟁점 정리 기일이기 때문에 당사자들하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판사가 열심히 설명했는데 당사자가 그래서 저보고 뭘 하란 말씀이신가 이런 소리 하면 어떻게 되나. 준비기일 진행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 변론 준비기일의 효과, 변론 준비기일의 불출석의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않죠. 그래서 이해 불출석의 효과가 변론 준비기일, 변론기일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을 때는 쌍볼 치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민소 문제니까. 그 다음 증거조사, 서증조사, 사실조회, 증인신문이 있는데 이 서증조사가 이런 거예요. 제가 준비서면 뒤에다가 증거를 서증을 붙여서 제출합니다. 이 절차가 많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제출을 하면 이 말의 의미는 서증의 신청이에요. 준비서면 뒤에 서류를 붙여 증거를 붙여서 제출하는 거, 법원에 제출하는 거, 이게 증거의 신청인 거예요. 그러면 엄격하게 따지면 상대방 피고가 여기 대해서 증거 인부를 해야 돼요. 증거 인부를 해야 돼. 증거 인부를 해가지고 성립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해가지고 다퉈야 되는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거를 생략하죠.
그걸 생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위조 항변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문서 위조 항변, 예. 위조 항변이 들어오면 예. 그때는 제대로 서증 조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형식적 증거력 따져줘야 됩니다. 그 다음 뭐 사실조회 있고, 그 다음 예, 증인신문 또 빠져 있는 게 있네. 이제 감정 검증, 예, 감정 검증 등이 있죠. 예. 증인신문은 맨 마지막에 하는 절차죠. 예, 맨 마지막 합니다. 할 거 없으면 합니다. 그래서 원고가 증인신청하고 한다는 얘기는 증인신문에서 깨지면 저 지지치겠습니다 하고 똑같아요. 예. 증인신청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1심 판결 선고가 되겠죠. 항소 마감일은 언제죠? 판결문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 민사소송법 조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이에요. 현업 나가면 민소 몰라도 돼. 판사가 다 알아서 고쳐줘. 다 알아서 고쳐줘. 첫날 첫 길에 가면 님 실수하셨음 해가지고 지적을 다 해줘요. 그러면 고치면 돼. 구성명 해가지고 예. 성명상 해가지고 다 고쳐줍니다. 아주 뭐 돌이킬 수 없는 사안들은 이제 필수적 공동소송들 있죠. 예, 당사자 적격 뭐 이런 것들 미비됐을 때 그것도 하지만 요즘 필수적 공동소송에 추가 절차도 있고 그쵸? 예비적 선택적 피고의 추가 절차도 있고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가능하죠. 예, 1심 변론 전까지 가능하니까. 그래서 웬만한 실수는 다 교정이 됩니다. 예, 교정이 되고 하지만 항소 제기하는 건 어떻나? 이건 불변기일이죠. 예, 빼도 박도 못합니다. 예. 자, 그 다음 항소심, 예, 항소심 판결 선고 다시 상고 제기. 그 다음 상고 제기 이후에 상고심 진행하는데 상고심은 여러분 법률심이고 예, 예, 9, 10 상고심 진행. 상고심은 법률심이고 변론기일 안 여는 거 아시죠? 예, 변론기일 안 엽니다. 예. 원칙적 변론기일 없어요. 서면으로만 서로 예, 다투게 되고 그 다음 법원이 서면을 보고 적법한 상고 이유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심리 불속행 기각을 하고요. 상고 사유는 있으나 예, 상고 이유는 없으면 어떻게 되나? 상고 기각이 되겠죠. 예. 상고 사유는 없으나 예, 상고 이유는 없는 상고 사유는 상고 예, 사유는 있으나 상고 이유가 없는 경우 예, 상고 기각이다. 만약에 파기환송이 되면 어떻습니까? 예. 2심으로 다시 내려가겠죠. 예, 2심으로 다시 내려가는데 대법원의 상고심의 파기환송 사유로 삼은 내용에 대해서는 어때요? 기속이 되겠죠. 예, 이거와 어긋나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민소법 판례 중에 되게 재밌는 판례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기속력과 관련한 판례예요.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종전의 항소심에서 대위 소송인데 항소심에서 피대의 채권 없음 기각 판결 선고한 거야. 피대의 채권 없음 기각. 대법원 갔어요. 야, 있는 것 같아. 피대의 채권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더 검토해봐라. 예, 그래서 파기환송 시켰어. 환송욱 법원이 각하를 시킨 거야. 각하 사유가 피보전 채권이 없다고 각하를 시킨 거지. 다시 올라갔죠. 예. 욕 듣겠지. 이거 기각에 대해서 여기 파기환송 판결을 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 피보전 채권의 존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미리 다 판단을 했으니까 판결 이후에 그게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미 전제된 것이다. 예, 그런 취지죠. 예. 자, 그 다음 판결이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확정되겠죠. 예. 확정이 되면 기판력, 집행력,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하죠.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민소에서 기판력이죠. 예, 기판력입니다. 후소에 대한 구속력입니다. 그 다음 가집행의 가능성 동그라미 가집행 가능성. 협의의 이행 판결의 경우에는 확정되지 않더라도 가집행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노트 좀 하시죠. 금전 청구
그 다음 인도, 태거, 철거예요. 요게 시험에 딱 나오는 겁니다. 인도, 태거, 철거. 요게 가집행이 가능해요. 이게 확정되지 않더라도 가집행 주문이 붙고, 따라서 1심 판결 선고받으면 어떻다? 예, 집행문 발부받아서 바로 집행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가집행이 안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청구예요. 대표적인 게 등기 청구입니다. 그래서 이전 등기 청구 안 되고요. 그 다음 말소 등기 청구 안 되고, 또 형성해소 안 됩니다. 형성해소는 뭐가 대표적이죠? 사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사행위 취소 소송에서 가액 배상도 금원 청구이지만 형성해소에 따르는 원상회복 원상회복의 결과이기 때문에 가액 배상에는 가집행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실수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게 좀 이해되시나? 예. 가압류, 본안소송, 가집행, 가집행. 자, 가집행이 단계로 넘어갔다는 건 이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넘기시고요. 자, 강제집행 처리 과정 한번 보시죠. 강제집행 신청, 압류, 등기, 점유, 명령 송달, 그 다음 뭐 현금화 절차, 변제 배당 절차, 이게 아주 간략하게 한 겁니다. 이제 아주 간략하게 한 거고. 자, 강제집행의 정지. 자, 채무자 입장에서는 강제집행이 들어오면 어때? 엄청 위험하죠? 철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항소와 동시에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을 하면 받아주는 경우가 있긴 한데, 자, 1심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정지시키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할까? 원고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 필요하겠죠. 예. 대부분 판결금 상당의 현금 공탁해 줘야 됩니다. 예. 그 옆에 그 강제집행 처리 과정, 강제집행 처리 과정 옆에 노트 좀 하시죠. 강제경매 개시 결정은 반드시 압류 등기와 함께 한다. 자, 임의경매는 어떨까요? 임의경매는 마찬가지입니다. 임의경매도 압류 및 임의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 강제경매 압류 및 강제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 작년 법전협 사례형에 유치권 문제 이런 게 있었어요. 판례가 부동산 압류 이후 점유 취득한 유치권자 압류가 된 거예요. 부동산이 압류가 되고 나니까 오이씨 이거 큰일 나겠는데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거죠. 이제 점유 시작하는 거예요. 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어때? 대항 못하지? 대항 못해. 이 판례 모르는 사람 없어. 근데 판례에 압류가 돼 있잖아. 근데 문제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눈치 있는 친구들은 눈치챈 거지. 그게 압류 등기 묻는 문제, 이 판례 묻는 문제구나. 당연히 눈치채고 제대로 썼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떨까요? 속은 거예요. 야, 압류하고 강제경매하고 뭔 상관이야? 이러면서 그 판례 묻는 거 맞냐? 박살 나는 거죠. 압류와 경매 개시 결정은 반드시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간다는 거고.
상식적으로 기억하시고. 제가 이 강의를 작년 요건사실론 첫 강 때 인트로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해줬어요.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몰랐거든요. 여태까지 이 감리하고 압력의 척에 대해서 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 퍼져 있는 이제 판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 자,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의 효력 발생 시기 및 각 효력, 요것도 한번 봅시다. 요것도 기초 개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압류 및 전부는요, 압류 및 추심, 압류 추심, 압류 전부는 여러분 변시에서 그냥 3, 40점 정도의 기본 점수를 깔고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모든 쟁점하고 다 연결시킬 수 있어요. 채권들을. 자, 제일 먼저 전부명령의 개념 및 효력, 그 다음 추심명령의 개념 및 효력에 대해서부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밑에 5번, 6번부터 한번 볼게요. 전부명령이라는 거 말은 들어보셨죠? 예. 추심명령 말은 들어보셨죠? 예, 그냥 말만 들어봤고 막연히 어떤 거다. 막연히 어떤 거다. 자, 전부명령 한번 보시죠. 전부명령이 있게 되면 압류된 채권은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한도로 하여 동일성을 가진 채로 채무자로부터 누구에게로? 집행채권자에게 이전을 하고, 집행채권은 전부된 채권의 건면액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 결국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뭐와 같나? 채권 양도와 같은 거예요. 예, 채권 양도와 같은 겁니다. 채권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한다는 얘기는, 금전채권에 강제 집행을 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갑에 대해서 어떤 채권을 갖고 있는 거야? 당연히 금전채권 전제가 돼 있는 거겠지. 예. 자, 요것도 금전일 거고, 요것도 뭡니까? 금전이겠죠. 압류 전부를 하게 되면 요 전부된 채권이 어디로 간다? 얘한테 이전되는 거예요. 아예 얘한테 넘어가. 아예 얘한테 넘어가고, 요 넘어간 액수만큼 뭐가 소멸되나? 요 채권이 변제 효과가 발생하겠죠. 권리 이전이 되면서 변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류 채권자는 자, 을한테 이제 돈 달라 그러겠지. 공문 하나 띄우겠지. 내가 전부를 했고, 너 전부명령 결정문 송달 받았으니까 나한테 전부금을 달라고 하는데 을이 주겠나? 안 주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전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다음, 얘가 전부로 인해서 이 채권이 전부 얘한테 이제 넘어간 상황이에요. 넘어간 상황인데 이 갑이 얘 상대로 다시 소재기를 했다. 어떻게 되나? 이 소재기를 하면 안 되겠죠. 안 되는데 그러면 기각이 될까 각하가 될까? 이게 매번 나와. 이게 3회 변시에 나왔어요. 기각일까 각하일까? 채권 양도죠. 채권이 양도가 됐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이전됐지. 이전이 됐으니까 이전된 만큼 갑은 채권을 이미 상실한 거예요. 무권리자야. 무권리자가 권리자라고 주장하면서 이행청구 소송하면 어떻게 되나? 기각 나오거든. 기각이에요. 그래서 전부가 되면 채무자의 이행청구 소송은 기각 사유가 됩니다. 자, 추심은 이 개념이 굉장히 독특한 개념인데, 자, 압류 채권자가 요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을 하게 되면 채권의 관리 권한, 추심 권한만 누구한테? 압류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개념은 요거 다 있습니다. 예, 개념은 다 있어요. 자, 볼까요? 추심명령의 효력. 전부명령은 피압류 채권을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이전율을 가지지만 추심명령은 형광펜 실제법상의 청구권을 어떻게 한다? 집행채무자에게 유보시킵니다. 권리는 누구한테 갖고 있다? 여전히 얘가 권리자야. 얘가 권리자야. 권리자인데 뭐만 넘어간다? 소송법상의 관리권만을 넘기는 거예요. 관리권만. 이전시키게 되며 이때 추심채권자는 집행채무자의 제3자 법정 소송 담당의 관계에 있게 된다. 따라서 추심권한을 상실로 인하여 집행채무자의 이행청구는 뭐가 없어지지? 적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적격의 문제로 각하시킵니다. 자, 압류와 전부, 압류와 추심의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압류하고 전부를 하게 되면 이 채권이 누구한테 넘어간다 그랬나? 얘한테 아예 넘어간다 그랬죠. 얘한테 넘어가니까 얘는 독점적으로 어떻게 되지?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점적 효과를 가지죠. 예. 독점적 효과를 가지는 거야. 다른 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 안 돼. 뒤에 있는 놈들은 전부 다 밀려요. 뒤에 있는 놈들 전부 다 밀려. 하지만 추심은 뭐만 갖고 온다? 관리 권한만 갖고 오는 거예요. 추심 권한만 갖고 오니까 얘가 청구해가지고 돈을 받으면 얘는 지 채권에 바로 충당할 수 있어 없어? 못해. 무슨 절차가 있나? 배당 절차가 들어가요. 배당 절차가 들어가야 돼. 얘 배당이 들어가요. 그래서 A 외에 B 채권자 있고 C 채권자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다 나눠줘.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예. 추심은 적격의 문제고 전부는 권리자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예. 이 기초 개념은 반드시 갖고 계셔야 돼요. 자, 압류 추심했어요. 근데 얘가 소재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각하돼야 되겠죠. 각하돼야 되는 게 맞는데 소송 도중에 추심을 취하했어. 에? 추심 취하했어. 그러면 얘 당사자 적격이 회복되나? 회복된단 말이지. 예, 회복된다는 거야. 이게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민소 문제고. 이게 다 법전에 나왔던 문제야, 배지. 자, 그다음 얘가 먼저 소제기했어요. 소제기한 상태에서 얘가 압류 추심하고 추심금 청구를 했어요. 이 추심금 청구가 중복죄소에 해당하나 안 되나? 다 전원합의체 판례지. 이게 뭐야? 중복죄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또 판례 태도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 압류 추심이 실제법적 문제라도 계속 연결을 시키고 소속법적 문제라도 계속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추심의 개념이 잡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아예 풀 수가 없어요. 공부가 약한 학생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민사 일문 문제를 보고 이게 민법 문제인지 민소 문제인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출제자는 민소라고 출제했는데 민법을 쓰고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꽈락입니다. 100% 꽈락이에요. 쟁점이 하나도 겹치는 게 없어. 예. 특히 이제 압류 추심하고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흔들리는 거야. 자, 그 다음 다시 돌아오셔서 라의 1, 2, 3, 4 한번 볼게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효력 발생 시기 및 효력입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압류는 언제? 제3채무자 송달. 압류? 제3채무자 송달. 추심은? 제3채무자 송달. 다 똑같아. 전부는 효력 발생 요건은 뭐예요? 형광펜 확정돼야 돼. 반드시 확정돼야 되는데 확정이 되고 나서 그 효력은 언제로 소급한다? 제3채무자 송달시로 소급이 됩니다. 확정 동그라미 해놓고 화살표 좀 빼시죠. 확정. 당사자들의 즉시 항고 기간이 도가.
즉시 항고 기간이 도과돼야 됩니다. 전부 명령이 오게 되면은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즉시 항고 기간이 도과되면 전부 명령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 확정이 되고 나면 언제로 소급한다? 제3채무자 송달시로 소급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내용은 우리 5번에 줄을 끊지 않는 맨 밑에 부분에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5번의 밑에서 셋째 줄, 전부 명령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송달되고 즉시 항고 기간 도과되어야 되므로 결국 채무자에 대한 전부 명령의 송달 사실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 인트로가 좀 길어지는데 조금만 더 하게, 한 10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신의칙 몰라도 돼. 객관식 하나 틀리면 돼. 형이 틀리라 했다 그래. 그냥 문제 나오면 딱 틀려줘도 돼. 신의칙 객관식 2.5점 나와. 그것도 보기 한 2개 들어가 있어. 틀린 거. 웬만하면 맞춘단 말이에요. 신의칙 중요한 거 아니에요. 현업 나가서 신의칙 쓰면 어떻게 되나? 저 졌습니다예요. 저 졌습니다야. 저 졌습니다고. 답안지에 신의칙 쓰면 어떻게 되나? 사례 답안지에. 저 모릅니다예요. 저 모릅니다요. 아니, 신의칙이란 그거 아니야. 모든 법률상의 모든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원고의 청구가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반드시 인용이 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야기시키는 게 심히 불공정하다는 거지. 형평에 반하니까 어떠나 일반 규정인 신의칙으로 원고의 권리를 제한시키는 게 이게 신의칙이거든. 이 신의칙은 최종 항변이에요. 무조건 최종 항변이야. 근데 답안지 쓸 때 최종 항변 앞에 쓰면 어떻게 돼? 안 되지. 교수님 저 모름 딱 그거예요. 그래서 명시적인 판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의칙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자, 4번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 개간 한번 보시죠. 부동산 강제 경매는 여러분들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맨 먼저 경매 신청을 하겠죠. 누가?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합니다. 이 경매 신청서는 압류 및 강제 경매 신청서가 되겠죠. 그 다음 2번 경매 개시 결정 형광펜, 압류 및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같이 들어갑니다. 부동산에 기입 등기가 같이 딱 돼요. 그 다음 강제 경매가 개시됐다는 사실 누구한테? 이해관계인들과 그 이해관계인 중 가장 중요한 채무자에게 송달을 해줘야 되겠죠. 자, 매각 준비 절차입니다. 채권자에 대해서 고집. 자, 2번 동그라미 배당 요구 종기의 결정 고지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의 결정이에요. 옆에 노트. 법원이 배당 요구 종기를 임의로 정함. 임의로 정함. 종기 이후에는 배당권이 상실됨. 자, 여러분 우리 임차권에서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반드시 뭘 해줘야 되나? 배당 요구를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줘야 돼요. 왜 배당 요구를 하게 하지? 응? 등기부상 안 나와 있지, 임차권은. 그러니까 어때? 법원에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배당 요구의 종결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이 소멸하나? 그건 아니지. 보증금은 여전히 담보 없는 채권으로 남지만 뭐가 날아가죠? 배당권이 날아가죠. 우선 변제권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권의 실권과 채권의 소멸하고는 반드시 구별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 예전에 이거는 그냥 뭐 방론으로 한번 방론으로 노트하실 필요는 없고, 예전에는 이 배당 요구의 종기가 법정화되어 있었습니다. 법정화.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그래 놓으니까 경매 절차가 어마무지하게 지연되는 거야.
문제 지은다니까 법률 바꿔가지고 아예 판사가 딱 개시할 때 언제까지 배당 요구해라라고 예, 아예 고지하게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경비 절차가 어때요? 빨라지겠죠. 예, 좀 빨라지게 예, 진행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현황 조사해야 되겠죠. 현황 조사하면서 뭐 있을까? 점유자, 임차인 이런 것들 예, 다 확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감정인에게 평가를 시켜서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예. 최저 매각 가격 밑으로 입찰이 되면 어떻게 되나? 이게 유찰인 거야. 이게 유찰인 거야. 예. 이게 유찰이죠. 그래서 1차 유찰되면 어때요? 다시 또 감정해가지고 또 최저 매각 가격 정하고 또 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배당 요구 절차 한번 봅시다. 매각기일. 매각기일은 이날 입찰 받겠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입찰을 쭉 받아가지고 판사가 매각 허가 결정을 해줍니다. 그쵸? 예. 매각 허가 결정 기일에 결정을 해주겠죠.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입찰자들 중에서 가장 최고가액을 예, 제시한 사람에게 허가 결정을 해주겠죠. 허가 결정을 딱 받고 나면은 이 사람은 이제 지위가 어떻게 되나? 매수인이 지위에 들어간 거지. 예. 경락이는 아니에요. 경락이는 아니고 매수인이 지위에 들어가고 그 다음 허가 결정이 위법하다. 절차가 문제가 있다면 이제 다툴 수 있겠죠. 예. 그럼 특별한 그런 사유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확정이 되고 확정이 되게 되면 이제 매수인은 뭘 내면 되나? 대금을 내면 되겠죠. 이 대금의 납부로서 뭐가 되지? 소유권 취득인 거예요. 소유권 취득이에요. 예.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예. 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매각대금을 납입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통상 납입하는 날 또는 그 다음 날 대부분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예. 대부분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돈이 들어오니까 이제 뭐가 있어야 되나? 배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핵심입니다. 이제 배당기일 지정해요. 그 다음 배당을 실시합니다. 배당에는 채권자들이 이제 들어오겠죠. 예, 신고한 채권자들. 자, 첫째, 배당표에 대해서 이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 예컨대 1순위 근저당권이 있고 2순위에 근저당권이 있고 3순위로 임차권이 있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그러니까 우선 변제가 있는 임차권인데 이 2순위의 근저당권이 앞만 봐도 가라 같아. 앞만 봐도 가라 같은 거야. 예.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2순위 임차권이 있고 3순위 근저당인데 근저당권자가 보기에 이 2순위 임차권자가 가란 거야. 이거 전입신고만 해놓고 했는데 실제로 이놈이 들어가 살지도 않고 저 동생이 들어가서 동생이라든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 예. 자, 그러면 아까 처음의 경우로 다시 돌아갑시다. 1번 건저당, 2번 건저당, 3번 임차권이 있는데 2번 건저당권이 가라다. 가짜다. 통정의 표시에 무효다. 그러면 누가 이의제기를 할까? 3번 임차인이 뭐에 대해서 2번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겠죠. 1번 건저당권자는 밑에 놈들이 아래 것들이 싸우든 말든 권선이 있어 없어? 없어. 나는 1번이야. 그냥 배당금 돼 있고 나는 받고 나가면 되지. 나는 받고 나가면 돼요. 그럼 누가 다투나? 2번하고 3번이 다투게 되면 자, 얘네들만 따로 뽑아서 어떻게? 배당 이의 소송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있는 사람들을 또 배당할 필요가 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 둘 중에 누가 먹느냐라 결정이 되면 이기는 놈이 가져가라 하고 공탁을 딱 시켜줘. 공탁을 딱 시켜주면 둘이서 대부분까지 박 터지게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이 어떻게 돼? 그 돈을 갖고 가는 거야. 그 다음 이 사람들하고 순위하고 상관없이 다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차순위에 또 배당을 쭉 받아 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배당이 제기되면 그 사람들 분을 빼놓는 거예요. 자, 이 배당 이의는 결국 배당권자들 사이의 싸움이겠죠. 대부분이 누굴까? 근저당권자. 그쵸? 그 다음에 임차인들입니다. 그쵸? 대부분이 근저당권자의 임차인이겠죠. 뭐 예외적으로 압류 채권자들도 종종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압류 채권자들은 자 노트 좀 하시죠. 밑에 근저당권 우선 변제권 있음. 그쵸? 임차인 어떻습니까? 우선 변제권 있는 임차인은 또 우선 변제권 있죠. 예.
가압류 채권자 및 압류 채권자 어때요? 얘네들은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1억) 부동산이에요. (1순위) 건자당 채권 실제 이제 피담보 채권액 (1억) (2순위) 압류 채권자 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에. 예. 건자당 1억? 요거 1억이에요. 자, 경매 들어갔어요. 배당할 때 배당액이 어떻게 될까? 얘 다 받고 얘는 어떻게 돼? 한 푼도 못 받죠.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지? 얘가 1억 받고 얘가 한 푼도 못 받나? 아니지. 어떻게 하나? 안분 배당인 거예요. 채권액별로 안분을 하죠. 그러니까 5천만 원, 나머지 5천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요것도 법전협에 20점짜리로 나왔던 문제예요. 예. 1억짜리 부동산에 1순위 압류, 2순위 건재당 1억,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다. 자, 배당금 어떻게 되냐? 얘네들 무슨 배당? 안분 배당, 이른바 평등 배당. 얘하고 얘하고는 평등이지. 그치? 얘하고 얘하고는 우선 배당이, 요걸 흡수 배당이라 그러지. 그쵸? 예. 그러면 나눠봅시다. 1대 2대 1이니까 2,500, 5,000, 2,500 이렇게 나누겠죠? 왜냐면 일단 평등으로 나눠줘야 돼요. 얘 2,500 받아가고, 그 다음 얘는 1억 원의 한도 내에서는 얘에 비해서는 어때요? 우선하죠? 그쵸?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뭐 얼마 또 유해가 받아가야 될 2,500만 원을 그대로 흡수하죠. 결국 맨 마지막에 가면 얼마 배당받는다? 7,500을 예, 2순위 건재당 건자가 배당을 받게 되죠. 예. 임차권 우선 변제권 문제를 딱 출제를 해요. 1순위 건재당 건자 있고 예. 1순위 건재당, 2순위 가압류, 3순위 임차권 이렇게 딱 해놓으면 뭐 배당금이 2억이고 1억 5천 뭐 5천이다. 예.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1억 1억이다. 예.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건재당권자 1억 받아가고 가압류권자 1억 받아가고 예, 임차권은 받아갈 게 없습니다라고 답안지를 많이 쓰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골로 가는 거야. 1억 빼고 어떻게 하나? 나머지 1억 가지고 안분 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가압류는 우선 변제권 없습니다. 예, 우선 변제권 없다.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왜 건재당권이 유용한지 아시겠죠? 그쵸? 예. 건재당권은 우선 변제권 때문에 예, 유용한 거죠. 자, 그 다음 다시 돌아오셔서 6번 배당금 어떻게? 예, 지급하고 공탁. 예, 배당금 지급하거나 공탁. 공탁 누구한테 공탁한다? 배당이익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자들 상대로 예, 공탁을 해주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해서 이전 등기가 됩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되면 밑에 노트 좀 하시죠. 건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소멸주의에 따르는 물권 등은 전부 말소되죠. 예, 전부 말소됩니다. 경락 허가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매각 대금 납입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되면은 압류, 가압류 등기 이런 거 남아 있으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예, 전부 다 말소돼야 되는 거예요. 그 등기부가 깨끗해져야 되겠죠. 예, 깨끗해져야 됩니다. 자, 이게 대략의 민사의 절차입니다. 자, 우리 한 10분 정도만 쉬고, 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신의치기 한번 하죠.